안녕하십니까. 복팟 플러스입니다. 와. 이 사회적 대재난 가운데 재난이 잘 끝나지 않는 가운데 생존자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핑계로 미적 대다가 다시 또 만났습니다. 서로 살아계신 것을 환영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네. 소개 좀 하죠. 저는 다랑어입니다. 생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안녕하시고 이 재난 속에도 그래도 안녕하시고 갑자기 유쾌하게 저 생각났어요. 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깜짝이야. 우리 부활절 있었잖아요. 부활절. 항상 우리의 소망이죠. 재난 가운데서도. 맞아요. 진짜 부활 안 하셨으면 어쩔 뻔 봤어. 무슨 소망이 있어, 진짜. 맞아요. 자,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부활 얘기하니까 딱 연결이 되네. 오늘 저는 네. 파시즘. 음흠. 무겁다. 얘기.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다. 케빈 패스모어의 파시즘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 교수인데 파시즘 연구를 오래 했고 특히 프랑스의 극우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신 분인데 교유서가라고 문고판 책을 예쁘게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만든 책도 까매요. 첫 단추 시리즈. 너무 팩시즘이. 아 근데 이 교유서가 책이 다 까매. 아 그래요? 아. 이 중에 하나가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책에 나온 얘기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 책을 읽으며 끝내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불길한 익숙함이다. 서슴없이 거짓말과 막말을 하는 대통령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극우적 인물들. 한국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행정부의 최상층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 파괴 행위, 입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권력 남용, 권력 최상층에서 자꾸만 어른거리는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음모론적 세계관,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방식, 온갖 미신과 사이비 종교 논란, 극우적 가치를 공유하는 타국의 정치 세력과 연대하고자 때로는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그 과감함,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혐오 발언과 정치 폭력의 일상화, 뭔가 미심쩍고 어설픈 국책 사업과 온갖 스캔들, 국영 석유 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의심쩍은 원유 개발 관련 문건 등등. 완전 한국 얘기 같다. 이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한국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아니, 한국 언론 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너무. 현재 한국 정치가 겪고 있는 몸살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진적이라서 생기는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다 아니다. 퀴즈. 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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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21세기를 휩쓸고 있는 극우 정치의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다른 책에 써 있는데 이거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옹기니의 말이에요? 예, 옹기니의 말. 우리나라 얘기도 이거 나오는 것 같아서. 책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제목은, 좋겠어요. 네. 제목. 요게 이제 24년 7월, 작년 7월 얘기야. 게다가 작년 7월에 이렇게 역자가 썼어. 야. 예, 하여튼 이 책은 이제 제가 소개할 책이 아닌 책인데 영원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영원의 전쟁. 영혼이 아니고 영원. 벤자민 타이텔바움이라고 하는 어떤 인류학자가 각 나라의 전광훈 같은 사람들과 심층 인터뷰를 한 책 모음집인데 이 책을 번역한 역자가 이제 한국이 떠오른다 하면서 쓴 얘기인데 저도 이게 떠올라서 그래서 오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케빈 패스모어의 파시즘입니다. 저도 파시즘은 그냥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극우 파시즘 혹은 파쇼 독재, 전두환.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지. 나쁜 놈들이지 그냥. 또 무솔리니. 네. 또 뭐 떠올라요? 파시즘 그럼 떠오르는 거. 히틀러. 대표적으로 히틀러. 네. 나쁜 놈들. 2차 세계대전. 그런 놈들은 누가 봐도 식별 가능하니까 제끼면 돼. 제압할 수 있어.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 제꼈어. 그래서 잊고 지냈고 가끔 어떤 나라에서 뭐 두테르테가 나왔네 누가 나오면 아유 저 파시즘 같은 그 행태를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잊혀진 언어 잠깐 나오다 말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약간 이렇게 좀 무시하는 이런 느낌들도 좀 그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병리 현상이니까. 이거는 뭐 정상 국가에서는 사라지는 것이다. 나라가 좋아지면 사라진다. 무슨 피부병, 염증 같은 거지 그냥. 염증 같은 거니까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잠깐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서 집단적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파시즘은 끝났다. 끝났잖아요. 나치즘 같은 거는 끝났기 때문에 그 반유대주의 그 제압됐고 아우슈비츠 생각하면 되고 홀로코스트 기억하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전에 그 다른 책의 그 서문에 그 역자서 그 후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나라 이긴 줄 알고 쭉 읽었는데 전 세계가 그렇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미 알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재선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 현상이 그 파시즘으로 볼 수 있다,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 얻게 되나요? 이거를 이 모든 공통 물론 파시즘은 딱 떨어지는 정의는 그 현상은 아니에요. 다 다른데 네네. 그래도 중심에 어근이 파시즘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극우 현상, 보수의 일탈, 보통은 그렇게 봐요. 보수파가 세게 나오면 파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걸 왜요? 넘어서는 새로운 범주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 극우라는 말이 뭐예요? 오른 그 우파의 끝자락에 있는 미친 놈들, 보수인데 화가 난 놈들 정도를 벗어난 병리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파시즘 연구자들은 파시즘은 보수 진보 제3의 형태다. 이게 놀라워. 좀 말이 어려웠어요. 보수 진보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아닌 아닌 제3의 형태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대개는 보수에서 나타나지. 이 현상이. 대개는 보수에서 나타나니까 보수 중에 극우. 그러니까 파시즘일 거다라고 충분히 설명돼 그것도. 그 극우 생각하는데. 파시란 말이 가장 어울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나치즘 같은 경우는 국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파는 작은 기업, 작은 정부를 추구하잖아. 통제를 약화시키고. 그런데 나치즘은 국유화를 시켜. 그런 면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극좌 파시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파시즘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조금 놀라웠고 그런 면에서 파시즘 앞에 극우란 말을 붙이는 건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극우에서 벌어지는 파시즘 현상이니까. 어쨌든 파시즘을 독립 변수로 따로 빼는 순간이 충격이에요. 저는.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제목이 네. 너무 커서 파시즘 파시즘 너무 그러면 크죠. 이제 뭐 역사도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약간 뭐 사회학적인 뭐 설명도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날의 적용 뭐 이런 게 네, 담겨 네, 있나요? 그렇죠. 파시즘이라는 이름의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본격 연구소도 하나, 뭐 팩스턴의 파시즘이라고 벽돌책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고판으로 나와서 좀 나은데, 뭐 이제 책의 목차는 이래요.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경우, 독일의 경우,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오늘날에 벌어지는 새로운 이제 재해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파시즘을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민족과 인종과 파시즘, 여성과 젠더와 파시즘, 계급과 파시즘,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파시즘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접근, 주제에 의한 접근 이렇게 해서 꽤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파시즘을 입문하려면 지금 제가 파시즘 이런 책을 한 서너 권을 구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목차가 짜임새가 있다. 어떤 책은 파시즘이란 제목인데 한국인이 쓴 거라서 이제 쉬워서 봤는데 그건 이제 파시즘의 기원인 이탈리아 파시즘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포괄하기는 어렵고. 근데 왜 최근에 파시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아까 그 다른 책에 영혼의 전쟁이 나오는 그거 그 서문을 보시다가 보고 조금 더 연구하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다 지나가겠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상 국가 앞으로 세계는 우리한테 이제 근본적인 진보의 신념이 좀 있잖아요. 뭐 민주화가 됐고 민주화의 기세 속에서 전 세계는 나아갈 거라는 어느새 무의식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퇴행적 정권들은 퇴행이다.
바로 복원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퇴행이 아니라 계속 그 길로 진전하는 느낌이 들지? 그러면 민주화를 향한 진보가 정상적인 행로가 사실은 아니고 각 국가들마다 꽤 노력한 결과였구나. 그래서 노력을 만약 이런 식의 노력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염증처럼 솟아오르겠구나. 그래서 파시즘은 그냥 지금 다 읽고 나서 느낌은 그냥 단순 염증이 아니고 그냥 외부 항생제로 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균이 아니라 이거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한 것 같다. 암 같은 거. 되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자기 자기를 몸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잘 못 다루면 언제나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던 책들이에요. 아 이거 뭐 아는 얘기인데 뭐 보나마나 뭐 히틀러 나쁘다 그러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한다. 이제 그런 걸로 설명이 되니까 약간 그 대반전이 있는 공포 드라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마침 또 영혼의 전쟁들이 강독 우리 모임이 있어서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됐어요. 제가 아는 지식의 이제 확인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시즘의 어원이 파케에서 나왔고 그 평화라는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단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작은 평화인 거야. 근데 이제 이 평화가 뭐냐면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어쨌든 인위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평화에 대한 어떤 납작한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 뭐 독일 나치즘도 사실 약간 그 당시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건가요? 민주적이었잖아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건데 그랬던 요인이 시대가 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모순이 많은 상황에서 다들 뭔가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뭔가 답을 제시한 거죠. 단순 너무나 납작해진 평화. 그래서 아 저기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인간의 불안과 혼란을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로 이제 추구하는 게 파시즘이겠거나 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맞는 일단 어원이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것도 어원도 다양해요. 근데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어원은 그 나무 막대기의 모음. 네. 그 원래 저기 어원이에요. 그 로마 네. 황제 옆에 있던 어, 홀. 그거, 권위의 네네. 상징으로 존재하는 네네. 어떤 도끼 같은 네. 거에 손잡이 부분을 파스케스인가 뭐 그런 네. 말을 쓴다고 해요. 그걸 묶으면 이제 좀 묶어서 거기다 도끼를 딱 네네. 달아놓는 것. 근데 그걸 들고 있는 것은 권력의 상징. 네. 그래서 기원은 되게 모호하고 그 단어 자체가 실제 오늘날 파시즘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네. 평화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다양한 어원이고 심지어는 또 그런 그 단어가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파시즘 정의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네. 각 국가별로 전혀 다르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는 또 불가능한 영역에 또 속해 있다 이것도. 좀 더 정교하게 봐야 되겠군요. 네. 저는 하여튼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공통적인 거는 저거죠. 힘, 권위, 그다음에 질서. 이 안에 내부적 질서를 또 추구를 해. 그래서 대표적인 질서 중에 뭐가 있냐면 남녀의 질서를 추구해요. 계급의 질서도 추구하고 크게 볼 때 아무튼 남녀가 됐든 계급이 됐든 힘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게 근본 원리가 힘이고 의지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는 우열이 있다. 그거를 받아들여라가 근원적인 그 욕망인 것 같아 이 그룹에. 말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언제 경험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경험됩니다. 야 우리 학교의 짱이 누구야? 그 짱 중심으로 질서가 생겨요. 싸움에 있어서. 그다음에 전교 1등 누구야? 그걸 중심으로 딱 질서가 생기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사실상 순응하고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정리된 딱 거죠. 떨어지죠. 평화롭지. 네, 일등 불이 밑으로 하나 쫙줄 불이 서면 하나 되니까. 정리된 것 같은. 그 영화에 보면 전학생이 딱 오면 본능적으로 이 파시스트들인 애들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서열을 확인하잖아. 올라와. 지면 밑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깔끔하게 떨어져. 그게 실제 벌어지는 일상이고 근데 선생님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자유와 평등이 핵심 가치다. 정의가 옳고 항상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듣지만 실제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면 바로 파시즘의 세계가 오죠. 그 두 개가 본질상 공존하지. 되게 본능적이네요. 본능적. 네, 저는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인간의 본능하고 가장 유사하다. 비문명화된 네, 동물의 본능, 세계. 동물의 세계의 인간 욕망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보면 민주주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는 문명과 인간이 더욱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다움을 향해서 움직일 때 가능한 체제가 민주주의고 그게 귀찮아지거나 그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야 이럴 바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교실로 가자. 그게 깔끔하다. 가끔 요즘에 어른들 중에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것도 그렇죠. 예, 뭐 전두환 시대 때 그때는 지금처럼 혼란하진 않았다. 지금처럼 불안하진 않았다. 지금처럼 서로 자식들 미워하진 않았다. 싹 다 잡아서 삼천교육대 다 보내야 된다. 보내면 되네. 그러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더 좋았다. 이런 그렇죠. 거. 그게 파시즘의 같아요. 향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도 이해가 있는 것 되네. 같아요. 그 향수가 있어. 이 힘의 질서인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럼 이들이 그러면 여성을 뭐 진압하고 못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질서 안에 편입시켜요. 여성도 동의하는 파시스트들이 있어. 여성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그룹은 또 공통점은 비개인적이라고 할까? 이 그룹은 파시즘의 공통점 중에는 국가, 가정, 공동체,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느낌. 좀 전에 그 짐승스러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짐승이 뭐 개별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짐승화 쪽, 그 다음에 반문명적 혹은 가깝게는 그러니까 반근대적, 근대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파시즘이 왜 보수하고만 결합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나냐면 그리고 제3의 어떤 단위로 느껴지냐면 보수 진보는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근대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야. 하나는 좀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가는 그룹과 쭉쭉 가자 이런 그룹이 둘이 경쟁하는 게 근대 민주 사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양당 세력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줬냐에 대한 불만 세력의 입장에 서면 다 재수 없는 거예요. 다 재수 없어. 그 미국에 우리 옛날에 힐빌리의 노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힐빌리 노래라는 지금 그 저자가 벤스, 누구냐면 부통령. 벤스라고 J.D. 벤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막 40쯤 됐어요. 이준석이죠. 근데 얘가 어릴 때 백인인데 이제 차상위 백인이야. 빈민 백인이라. 네네. 그 자기보다 못 사는 흑인들이 자기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 걸 보고 컸어. 근데 그 흑인들은 너무 엉망으로 살아. 마약에 찌들어져 있는데 국가가 복지 혜택을 계속 주네. 그 준 주체는 민주당이야. 미국의 소위 잘난 좌파 엘리트들이 우리 가난한 백인들을 차별한다. 거기 분노가 있어. 얘가 어쩌다가 미국의 복지 혜택을 또 혜택을 봐가지고 예일대 간 다음에 해병대 간다 온 다음에 국가 의식 생기고 국가가 나를 살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힐빌리 노래를 쓴 거예요. 근데 감동적이에요. 그걸로 이름이 인지도가 막 올라간 다음에 결국 누구야? 트럼프의 2인자가 됐어. 부통령이죠. 그가 부통령이에요. 얘가 지금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 왔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당신 무례하다 막 지르는 애야. 얘가 지금 부통령인데 트럼프가 막 나가면 옆에서 말려줘야 되는데 같이 나가거나 먼저 나가. 놀랍죠. 네. 얘도 그 질서에 대해서 그 전에 무질서하게 살았던 애인데 해병대의 질서를 알게 되고 미국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좌파 엘리트 민주당을 혐오하는 당연히 공화당으로 입당을 하죠. 우리 그때 읽으면서 그랬어요. 얘 틀림없이 정치 길을 간다. 우리끼리 그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네요. 눈 떠보니까 부통령이 돼 있어. 와. 하여튼 파시즘의 느낌이 좀 있죠. 질서, 그 안에 질서에 순응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그래서 이 파시즘의 이 힘을 어떤 시대에는 자본주의자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파시즘 스스로가 자본주의와 제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횡행하는 유령 같은 존재예요. 파시즘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정의가 좀 있네요. 공통적인 정의로 말하자면
극단적인 내셔널리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독재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인종주의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인종주의적 파시즘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나치라는 말이 내셔널이라는 말이잖아요. 나치오널, 반유대주의. 요걸 가장 앞장을 세운 파시즘이 나치즘이죠. 그다음 유일정당, 준군사조직, 폭력, 그다음에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반자본주의,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자유주의, 반의회주의, 반입헌주의.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근대가 다 싫어. 너무 시원해.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이 파시즘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70대하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20대 남성들, 이 그룹이 앞으로 잠재적인 파시즘의 세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인이 쓴 그 파시즘 비판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모던 파시즘이라는 또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누가 추천해 주던데 그건 뭐냐면은 이 파시즘이 유대 기독교 세계관을 그렇게 경멸한대. 니체 같은 경우 그렇죠. 니체가 그런 기독교 세계관 싫어하거든. 하나님이 지배하는 질서 싫어해. 그냥 이 짐승의 세계 혹은 그냥 물질의 세계 이것만 생각하는데 파시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도의 물방울 같은. 뭔가 사무라이 같기도 하고 사무라이들 막 이렇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냥 아름다움 비장미 같은 오! 거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저 김우는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그러잖아. 이순신은 그걸 보고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한다. 우리는 살고 싶은데 죽으면서 뭐 벚꽃과 함께 쓰러지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사무라이에 대해서 한국의 무사는 경멸한다. 이제 그런 묘사들이 책에 있거든요. 그 불멸의 이순신인가? 카레 노래. 카레 노래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튼 이런 게 파시즘이라고 한답니다.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응? 되게 희대의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네, 희대. 네. 근데 깜짝이야 뭔 소리야. 네. 그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이제 법치이거나 어떤 룰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물론 법이 완벽하게 이렇게 정비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백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또 그 과반수와 3분의 2 과반수를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 법을 개정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걸로 보이고 정치를 법에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법에 너무 여백이 많았던 거지. 그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양편의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파시즘을 반대는 제대로 된 헌법과 법에 대한 어떤 법의 질서를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거로 법치주의와 하는데 민주주의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법에 대해서 퀘스천이 많이 생기는 시절이라서 그렇죠. 이제 권위 쉽게 한국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아 있는 권위가 저는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꾸준히 권위가 깨져나갔던 것 같은데 선생님의 권위, 의사의 권위 날라갔잖아요. 그다음에 검사의 권위도 날라갔고 교회의 권위도 날라갔고 하나 남아 도 날아간 지 오래고. 군의 권위는 꽤 오래전에 날라갔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기성의 권위 중에 남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존중한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판단을 나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존중합니다 말을 썼거든요. 근데 희대의 판결을 통하여 대법관의 판결에 대하여서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법치를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어떤 분들은 서글픔과 함께 걱정이 있을 거야. 이 시민들이 이제 남은 권위를 날려버렸다. 이제 무도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민주적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관 탄핵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아무리 무도한 자들이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품위 있게 나름의 법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마저 날려버리면 사회는 붕괴한다는 걸 걱정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시민들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 붕괴를 진압해야
새 질서가 생긴다고 믿고 지금 하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안 봤다고 할까? 그게 애매한 지점이에요. 애매한 그래서 점이 지금 이게- 국면이 네. 지금 권력이 지금 진공 상태에 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듯이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무너뜨려 보면 그게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법에 대한 판단에서 이거는 지켜도 되는 법, 이거는 지키면 안 되는 정치적인 법, 뭐 이렇게 가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탄핵을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원론 상태에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네.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저도 이제 고민이 되고 선택의 순간에서는 뭐 어떻게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법을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 해석의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사실은 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예를 들어 신학과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의 권위 때문에 자기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돈이나 재정이나 회계나 이런 걸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회계 기술자들이 가장 탈법적인 그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주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권위주의. 결국 그 우리가 어떤 사회가 갈수록 관료제나 전문가를 둘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결국은 그 제도를 넘어서는 배반하는 일종의 배임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시민들이 우리로서는 시민으로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참아줄 것인가 혹은 극복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관 권위가 깨진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드디어 진짜 최상층 권위가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엘리트 좌파가 있어요. 그분들은 엘리트가 세상을 끌고 간다는 어떤 자부심이 쩔기 때문에 상놈들이 상놈의 느낌. 왜냐면 무지하죠. 자기가 알아. 고등학교 때 쟤들이 얼마나 지질이 공부를 못했는지, 자기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그 질서를 갖고 쭉 살던 사람들이 볼 때 이 밖에 돌아다니고 막 깃발 흔드는 애들이 얼마나 천하고 경박하고, 근데 걔네들한테 권한이 똑같이 있다는 거를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가만 돌아보면 그 상놈들 개인에게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 상놈들 전체가 합의하면 특정 엘리트보다 상위에 있다, 시민 전체가. 그런 믿음이 민주주의의 진짜 실체 같거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엘리트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평민들의 대결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같은 진영 안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리트 그룹 안에서 이 시민 권력이 솟아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고.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으로 그 혼란을 겪었던 대표적인 그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들이나 엘리트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가장 트라우마가 많대요. 왜냐하면 무지랭이들이 막 목을 쳤잖아요. 오. 목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볼 때 충격적이지. 저거 저렇게 무질서하게 해도 되나? 근데 프랑스는 어쨌든 그 무질서를 겪으면서 100년에 걸친 혁명 끝에 민주정이 이제 섰는데, 한국이 이제 그 과정을 100년 동안 거쳐온 것이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이 과연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최고 권위에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런 관전 포인트로 지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다. 뭔가 이제 특히 좌절을 겪은 엘리트들이나 20대 그 역차별을 느꼈다고 그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이런 그룹이 이런 식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딱 돌아오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차라리 인간의 욕망과 힘과 이 깔끔한 이 권위와 질서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게 파시즘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앞으로도 진압 안 되고, 이 파시즘의 어떤 유령은 우리가 민주국가로 제대로 되다 하더라도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존재할 것 같다. 이미 선진 민주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다 뚜렷한 파시즘을 지향하는 세력이 이제 입각을 했어요. 의회에 들어갔어. 한 10년 전에는 안 들어갔거든. 움직이기만 했지. 근데 지금 들어갔어요. 한국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암과 인간이 싸우는 것처럼 파시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가 적절한 습도와 정치적 습도가 잘 조성이 되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파시즘에 먹힐 수 있다. 이 민주적 실험이 잘못되면 아예 더 이 질서를 이런 식의 질서가 싫은 사람들이 파시즘을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절대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실은 모더니즘 하면 되게 절대적인 권위가 되게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걸 반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끝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건 바닥 자체가 흔들리는 거지 특정 기둥이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둥을 잡아도 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기둥을 잡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덜 흔들릴 만한 그렇지. 것들을 잡으려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그렇게 돼요. 드러나는 이해가 거고 돼요. 그래서. 이제 20대나 이런 친구들은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은 것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절대성을 찾아서 가고 있는 근데 그런 가운데 파시즘이라는 굉장히 설명하기 좋은 왜냐면 본능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복잡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걸 불러야 할지 아니면 아까 탈근대라는 말 쓰셨는데 탈근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근대. 네. 이 지향이 전근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목차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근대 그러니까 근대를 향해서 다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새로운 종류의 파시즘이 이제 새롭게 좀 대두되는 건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한 일환인데 좀 덜 흔들리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망이 맞아요. 그거를 그런 것 찾고 같아요.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강력한 소구력이 네. 있다. 앞으로 진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중산층이 두터운 세상이면 괜찮은데 양극화가 세지면은 차라리 그런 뭐 좌든 우든 다 싫고 차라리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지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뭐 민주주의니 뭐니 난 이런 건 몰랐지만 잘 못 배워서 몰랐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 꼭 그런 이건 소리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저런 뭐 그러니까 약간 아까 거기 종교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럴 때 힘을 가지는 게 종교성이잖아요. 정치 종교래요. 절대 파시즘은. 흔들리지 않을 정치 것 종교. 같은 저걸 붙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저기 모던 뭐죠? 그 파시즘 책에서는 말하자면 그 기독교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안정적이고 더 초월적이고 이걸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현실 기독교는 오히려 파시즘하고 제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 교회 질서를 모조리 깨뜨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라면 고레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미국 복음주의도 걔를 네. 고레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한국 기독교가 정광호로 옆에 같이 쓰는 이유도 저 고레스다 저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냥 인식적으로 배웠던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 빼고 다 평등하다는 말이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나 보다. 정말 모두가 평등하다고? 안 그런 것 같거든. 실제는 안 그런데 우리가 그 이념을 믿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묻는 그 존재가 파시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시즘이 독재하고 다른 거 하나 있죠. 뭐냐면 대중들이 전면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야. 열광하죠, 열광. 그게 문제야. 그게. 그래서 국민 대중주의로도 파시즘을 정의해요. 다수가 동의해줘 버렸기 때문에 나치즘이 합법의 결과잖아요. 합법의 결과. 그리고 그 나치즘에 딱 동의해 버리는 순간 영국과 프랑스에게 밀려있던 그 컴플렉스가 깨지면서 나치 정당이 딱 들어가자마자 군수 산업 돌리면서 독일의 실업으로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이 100% 고용. 그다음에 비틀 자기 집에 폭스바겐 차가 하나 딱 들어와.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려. 그리고 여름에 휴가가 생겨. 그러니 나치즘의 효능감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은 상황인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파시즘으로 한번 갈 뻔했잖아요.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뻔했잖아. 물론
물론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획은 완벽했잖아.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걸 제압하고 파시즘의 흐름을 역류해서 전 세계가 파시즘으로 은근히 가는데 한국이 다르게 간다면 누군 또 그래요. 야, 그러면 한국의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민주주의 투어. 민주주의 투어가 가능하겠다.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전 세계가 크게 파시즘화 되고 있는데 그걸 맞서 가지고 했냐? 한강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 현재를 구원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질서 있게 무혈로 계속 파시즘의 도발을 제압하는가? 그거는 과거에 큰 희생을 이미 겪었기 너무 많은 피 때문에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치워가면서 저항하고 퇴근해서 저기 시위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이제 그런 거. 네, 하여튼 흥미롭네요.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파시즘 이거 지나칠 수 없는 주제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한 권 정도는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케빈 패스모어의 파시즘이었습니다. 네, 잘 좋은 책 들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